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여러 나라의 신기한 이야기를 모은 세계 전래동화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렁이 소녀. 어느 높고 높은 산에 커다란 폭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이루어진 못이 하나 있었지요. 못은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에 둘러싸여 항상 푸른 물빛을 띠고 있었어요. 산도 워낙 험한 데다가 못도 깊어서 여간에서 사람 그림자 구경하기도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가 도망친 소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목동은 달이 뜰 무렵에야 겨우 소를 찾아 간신히 고삐를 잡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이 막 못 옆을 지날 때였어요. 어디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목동은 이리저리 살피다가 못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소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못에서 웬 소녀가 목욕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목동은 목 가까이 다가가 나무 뒤에 숨고는 자세히 보았어요. 아,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노랫소리지만 소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어요. 목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소녀를 바라보았죠. 순간 목동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녀의 몸 아랫부분이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소가 울 게 뭐예요? 음매 음매 소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란 우렁이 소녀는 그만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기만 했지요. 목동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요. 우와, 우렁이 귀신이다. 목동은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왔죠. 다음 날 우렁이 소녀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갖고야만은 아주 욕심 많은 영감이었어요. 오호, 저 못에 노래하는 우렁이가 있단 말이지. 귀가 솔깃해진 부자는 당장에 목수와 미장이를 불러 못 둘레에다 커다란 별장을 짓게 하고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마침내 별장이 다 지어지자 부자는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거드름 피우기 좋아하는 벼슬아치, 돼지보다 더 뚱뚱한 장사꾼들을 잔뜩 초대해 놓고 부자는 큰 소리로 명령했지요. 우렁이 귀신아, 나오너라. 어서 나와. 손님들에게 노래 한 자락 불러드려라. 그러자 잔잔하던 못에 찰랑찰랑 물결이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수많은 돌멩이들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돌멩이들은 쌩하고 날아오르더니 장사꾼과 벼슬아치, 부자 영감의 머리에 볼록볼록 혹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손님들이 도망치느라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혼자 남은 부자 영감은 분을 못 이겨 못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바로 그때 돌멩이 하나가 날쌔게 날아와 부자 영감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부자 영감은 2번 다시 별장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별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별장은 폐허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렁이 귀신과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하하하, 부자 영감의 간이 공할 만한가 보구나. 그건 그렇고 저 못에 우렁이 귀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무리 우렁이 귀신이라도 감히 대장군인 내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렁이의 노래를 듣고 말 것이다. 장군은 기세등등해서 별장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지요. 별장이 다 고쳐지자 장군은 손님들을 잔뜩 초대해 술자리를 열었어요. 그러고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못에 대고 고함을 질렀어요. 대장군의 명령이다. 우렁이 귀신아, 어서 나와 노래를 불러라.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폭포의 물줄기가 딱 멈추는 거예요.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자, 두려워 마시오. 이제 곧 우렁이 귀신이 노래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장군의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끊겼던 물줄기가 손님들을 향해 날아오지 뭐예요? 마치 화살처럼 말이에요. 손님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어요. 기세등등해하던 장군은 콧구멍에 박힌 물화살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뒤로 별장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피리 부는 소년이 별장 옆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못이 있다니. 소년은 못 주위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소년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지요. 소년은 왠지 모를 황홀한 기분에 휩싸여 매일매일 별장에서 피리를 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둥근 달이 못 위를 밝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소년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결이 동그란 원을 그리며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름다운 우렁이 소녀가 물 위로 떠올라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소년의 피리 소리와 우렁이 소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어우러졌어요. 소년이 피리를 멈추자 우렁이 소녀가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못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여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도련님의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러더니 제 몸을 우렁이 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다닐게요. 소녀는 우렁이 소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 뒤로 소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못에서 우렁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에요. 닭이 사람과 살게 된 까닭. 아주 오래전에는 닭과 여우가 단짝 친구였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 그것도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먹이를 구하러 다녔대요.
지금은 절대 함께 살 수 없는 사이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닭과 여우가 절친한 사이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하루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던 여우가 다급하게 뛰어오며 외치는 거예요. 닭아! 닭아! 큰일 났어! 친구들이 그러는데 곧 큰 가뭄이 닥친대. 그런데 여우의 호들갑에도 닭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뭄이 닥치면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잖아. 그 기간 동안 살아남으려면 미리미리 먹이를 구해 저장해 두어야지. 여우는 몸이 달아 동동거렸어요. 그래도 닭은 마냥 편한 소리만 했어요. 야, 주위에 널린 게 먹인데 뭐가 걱정이야? 여우는 답답한 소리만 하는 닭이 얄미웠어요. 그렇다고 계속 닭과 싸우고 있을 수만은 없고, 그래서 여우는 닭에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먹이를 구하러 다닐 테니까 넌 집에서 먹이나 지켜. 먹고 남은 먹이는 잘 숨겨두는 것도 잊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걱정 마. 여우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닭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여우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 날랐어요. 닭은 나무 밑에 흙을 판 다음 먹이를 잘 숨겨두었지요. 얼마 후 여우의 말대로 정말 큰 기근이 닥쳤어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강물도 바짝 말라 바닥이 앙상이 드러났어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들 굶어 죽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여우는 하루도 쉬지 않고 먹이를 구하러 다녔지요.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고, 하지만 닭은 여우가 구해다 준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집에만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날이 계속되니 여우는 그만 짜증이 났어요. 얌체 같으니라고. 난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혼자 편안히 집에 있는 게 미안하지도 않나? 여우는 닭만 보면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폭발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자기가 먼저 먹이를 구하겠다고 했으니 무어라 말은 못하고 심통만 잔뜩 났어요. 그래서 공연히 시비를 걸고 짜증을 부렸지요. 여우의 심통과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치, 기근만 아니라면 당장 여우와 절교할 텐데. 닭도 늘어가는 여우의 심통과 짜증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여우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지요. 여우가 없을 때 혼자 맛있는 먹이를 왕창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닭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둥피둥 살이 쪘어요. 아무래도 닭이 이상해. 저는 자꾸 마르는데 닭은 살이 찌니 여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러 가는 척하고 숨어서 닭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지켜보나 마나였지요. 어디 두고 보자. 괘씸한 것. 여우는 닭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먹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고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지요. 오늘은 먹이를 구하지 못했어. 닭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먹이를 구해 오겠다며 여우가 집을 나서자 닭은 어김없이 먹이가 숨겨진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허겁지겁 흙을 파헤쳤지요. 하지만 아무리 파도 숨겨둔 먹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파도 없고
저기를 파도 없고. 누가 훔쳐갔지? 아휴, 배고파. 나무 뒤에 숨어서 닭을 지켜보던 여우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어요. 숨겨둔 음식을 혼자 먹는 재미도 쏠쏠했지요. 닭은 여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고픈 배를 움켜잡고서 말이에요. 하지만 여우는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게다가 다음 날부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닭은 기다리다 지쳐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겨우겨우 마을에 도착한 닭은 어느 노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너의 딱한 사정은 알겠다만 오랜 가뭄 때문에 너에게 줄 먹이가 없구나. 닭은 큰 소리로 울면서 사정사정했어요. 저를 걷어주신다면 제가 매일매일 달걀을 하나씩 낳아드릴게요. 노인은 속는 셈 치고 닭을 키우기로 했지요. 그때부터 닭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거지요. 하지만 아직도 도둑맞은 먹이를 잊지 못해 틈만 나면 흙을 파고 있답니다. 용감한 물고기 소년. 옛날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에 니콜라라는 조금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니콜라는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물고기 같았어요. 눈만 뜨면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물속에서 살았는데 한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근처만 가도 사람을 휘감아 삼켜버린다는 위험한 소용돌이에 밑바닥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니콜라는 아버지가 애써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모두 니콜라를 미워했지요. 니콜라가 고기를 놓아주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못된 녀석!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면 너도 물고기나 되어라! 엄마도 니콜라에게 버럭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러면 니콜라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속에서 혹은 물 위에서 살았지요. 어느 날 깊은 바닷속까지 헤엄쳐 갔던 니콜라가 엄마에게 달려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방금 붉은 카네이션 소용돌이 속에서 낙지떼들과 함께 춤을 추고 왔어요. 다음 날은 엄마, 바닷속 해초 초원과 산호정원에 놀러가지 않을래요?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바다 요정 시레네를 만났어요. 시레네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도 가고 때마다 바뀌는 물빛에 대해 이야기도 했다고요. 엄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 니콜라가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엄마는 니콜라의 마법을 풀어주기 위해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온갖 주술을 다 걸어보았죠. 옷을 태우기도 하고 허리에 붉은 띠를 메어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어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니콜라가 바다에 있는 시간은 더 늘어만 갔지요. 니콜라에게 홧김에 물고기가 되라고 한 말이 하늘에다 그렇게 되었나 보다.
시칠리아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하늘이 듣고 있다가 그대로 들어준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어느덧 니콜라는 멋진 청년이 되었고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이면 니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파도를 말처럼 타고 심지어 물고기의 등을 타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으니까요. 또 바다를 지나는 수천 수만 명의 선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백기를 친절히 알려주었거든요. 니콜라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의 국왕이 니콜라가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국왕은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배 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국왕의 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듣자 하니 이 바다에 니콜라라는 물고기 청년이 살고 있다던데 당장 그의 재주를 보고 싶구나. 얼큰이 취한 국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니콜라가 국왕 앞에 불려왔지요. 니콜라는 물 위를 걷고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재주를 부렸지요. 하지만 국왕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어요. 아니, 더 신기한 재주를 보여줘. 그러면서 국왕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황금 술잔을 집어던졌어요.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황금 술잔을 찾아오너라. 국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니콜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당당히 황금 술잔을 찾아왔죠. 그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에 공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니콜라 역시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고요. 니콜라는 황금 술잔과 함께 가지고 온 분홍빛 산호초를 공주에게 선물했지요. 이를 지켜본 국왕의 눈에서 불이 확 일었어요. 감히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하다니 당치도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어요. 니콜라, 난 나의 왕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궁금하다. 왕국의 기둥 밑,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전체의 밑바닥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이번에도 니콜라는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죠.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은 니콜라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섬 밑에까지 간 니콜라는 깜짝 놀랐어요. 왕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 3개 중 하나가 곧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 기둥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펄펄 끓는 물에 휩싸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니콜라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국왕은 코웃음을 쳤지요. 믿을 수 없다. 증거를 가져오너라. 니콜라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불기둥 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와 국왕에게 지글지글 탄 손바닥을 보여주었지요. 공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국왕은 더 큰 소리로 명령을 했어요. 불을 가져오란 말이다. 불을. 그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지요.
두려운 거냐, 니콜라? 국왕의 비웃음에 니콜라는 정중히 말했어요.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공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어요. 니콜라는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닷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지요. 니콜라가 사라진 바다는 어느 때보다 잔잔했어요. 평화롭고 고요하기까지 했지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공주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물속으로 들어간 니콜라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지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니콜라가 사라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받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니콜라의 목소리였어요.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지요. 니콜라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지요. 쇠붙이를 먹는 쥐. 꾀쟁이로 소문난 장사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꾀도 많았지만 걱정도 많았지요. 이 장사꾼이 어느 날 먼 나라로 물건을 팔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동안 번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말이에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집에 두고 가는 것도 안심이 안 되었거든요. 장사꾼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옳지, 쇠붙이를 사면 되겠구나. 무게는 무겁고 값은 나가지 않으니 아무도 훔쳐갈 염려가 없잖아. 또 옷감처럼 불에 탈 위험도 없고 음식처럼 썩지도 않고 낡지도 않으니 쇠붙이가 제일이야. 다음 날 장사꾼은 돈을 몽땅 털어 쇠붙이 1000근을 사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지요. 이복에 잘 부탁하네. 내가 돌아오면 쇠붙이를 꼭 돌려주게. 창고에 그득한 쇠붙이를 보고서야 안심이 된 장사꾼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사이 쇠붙이 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장사꾼은 날아갈 듯 기뻤지요. 그래서 얼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내 쇠붙이를 잘 보관해 주어서 고맙네. 이제 내 쇠붙이를 돌려주게.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복에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가 맡기고 간 쇠붙이를 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는데 글쎄 창고 안에 있던 쥐가 그 쇠붙이를 몽땅 먹어치웠지 뭔가. 너무 오랫동안 창고에 갇혀 있다 보니 쥐가 별걸 다 먹더군. 자네의 쇠붙이를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장사꾼은 친구의 말을 듣고 기가 딱 막혔지요. 세상에 쇠붙이를 먹는 쥐가 있다고? 장사꾼은 친구의 속셈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당장 쇠붙이를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는다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태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사꾼은 찬찬히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죠. 친구는 장사꾼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줄 알고 주하라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장사꾼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장사꾼은 초대를 거절했지요.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 나중에 가겠네.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웃으며 거절하니 친구도 별 의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친구가 돌아가고 생각에 잠긴 장사꾼은 다음날 몰래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왔죠. 아이가 없어진 걸 안 친구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온 동네 방네 아이를 찾느라 야단이었죠. 장사꾼은 다음날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딱 대고 이렇게 물었죠. 혹시 자네 아들이 줄무늬 셔츠와 흰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나? 장사꾼의 말에 친구는 귀가 번쩍 트였어요. 맞네. 장사꾼은 능글맞게 또 물었어요. 혹시 검은 신발을 신고 빨간 모자를 쓰지 않았나? 맞네, 맞아. 그런데 내 아들을 어디서 보았나? 장사꾼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자네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까마귀란 놈이 냉큼 낚아채 가던걸? 장사꾼의 말을 들은 친구는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예끼 이 사람아, 아무리 커봐야 한 군도 안 나가는 까마귀가 어떻게 8살짜리 아이를 물고 간단 말인가? 그러자 장사꾼이 비꼬듯 말했어요.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 쥐가 천근이나 되는 쇠붙이를 몽땅 먹어치우는 세상에 까마귀가 아이 하나 물고 가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제야 친구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눈치를 챘지요. 친구는 장사꾼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이보게 친구, 내가 잘못했네. 당장 자네 쇠붙이를 돌려주겠네. 나를 용서해 주게나. 이렇게 나오니 장사꾼도 더 이상 도리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대요. 이상한 바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남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말린 쿤당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들게 살았죠. 너무 가난해서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말린 쿤당의 유일한 놀이는 부두에 나가 오가는 배를 보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선원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배 구석구석을 구경했지요. 말린 쿤당이 12살이 되던 해였어요. 말린 쿤당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부두에 머물게 되었어요. 아, 나도 저 배를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린 쿤당은 입을 쩍 벌린 채 큰 배를 보고 또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본 선장이 말린 쿤당에게 다가왔죠. 얘야, 어머니께 허락을 받으면 배를 태워주마. 예? 정말이세요? 말린 쿤당은 당장에 달려가 어머니를 졸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말린 쿤당은
몇 날 며칠을 졸은 끝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냈지요. 그리고 마침내 큰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살게 되었죠. 나이는 어렸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말린 쿤당은 선장과 선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말린 쿤당이 18살이 될 무렵 선장은 말린 쿤당을 양아들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 선장은 배는 물론 엄청난 재산을 말린 쿤당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말린 쿤당은 큰 배의 새로운 선장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은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을 정도였지요. 젊고 똑똑한 말린 쿤당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편 아들을 떠나보내고 근근히 목숨만 지키고 있던 어머니는 병들고 지쳐 나날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편한 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우리 말린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말린 쿤당은 이런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린 쿤당의 배가 수마트라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야자 열매에 물이 먹고 싶다며 배를 잠시 멈춰달라는 거예요. 순간 말린 쿤당은 머뭇거렸어요. 혹시라도 늙고 병든 어머니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말린 쿤당은 자신을 우러러보는 선원들과 부인에게 늙고 초라한 어머니를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다음 항구에서 멈추면 안 되겠소? 하지만 임신한 부인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날 알아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말린 쿤당은 배를 부두에 대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번에 말린 쿤당을 알아보았어요. 고향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말린 쿤당이 커다란 배의 선장이 되어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 어머니에게도 전해졌지요. 뭐라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배에 올라 선원을 붙들고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는 말린 쿤당의 어머니인데 내 아들을 만나려고 왔소. 선원은 초라한 어머니를 쓱 훑어보더니 획 밀쳐버렸어요. 이봐요, 당신이 우리 선장님의 어머니라면 나는 선장님의 아들이오. 선원은 어머니를 배에서 끌어내리려 했어요. 선원과 어머니가 옥신각신 하다 보니 가판이 몹시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때 선실에서 부인과 함께 말린 쿤당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 말린 쿤당을 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안으려 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아. 하지만 말린 쿤당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차갑고 매몰차게 어머니를 모른 채 했어요. 누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요? 말린 쿤당은 선원들에게 어머니를 배에서 끌어내리라 명령했어요. 어머니는 힘없이 내팽개 쳐지고 말았어요.
말린 쿤당.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신이시여, 말린 쿤당의 행동에 꼭 맞는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어머니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한편 말린 쿤당은 서둘러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큰 폭풍우가 일었어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배가 가라앉자 선원들은 앞다투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선장님, 어서 뛰어내리세요. 안 돼. 내 재산을 두고 이 배를 떠날 수 없다. 선원들이 소리쳤지만 말린 쿤당은 선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 지나가는 배에 의해 선원들과 부인은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말린 쿤당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갑자기 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말린 쿤당의 배가 커다란 바위로 변해버렸어요. 아마도 신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었나 봐요. 남부 스마트라에 가면 지금도 배 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있답니다. 뱀이 기어다니는 이유. 어느 깊은 숲속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냥꾼은 얼마나 가난한지 가진 거라고는 사냥도구 몇 개랑 자루가 전부였어요. 사냥꾼은 하루하루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허탕을 친 날은 온종일 쫄쫄 굶었지요. 이날도 사냥꾼은 사냥감을 찾아 숲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처 덤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은 덤불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덤불을 걷어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덤불 속에 깊숙한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고양이, 쥐, 그리고 뱀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사냥꾼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니, 어쩌다 너희 셋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니? 사냥꾼이 구멍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사냥꾼님, 그렇게 웃지만 말고 빨리 우리 좀 꺼내주세요. 안 그럼 우린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쥐와 고양이와 뱀이 어찌나 다급하게 조르는지 사냥꾼은 구멍 속으로 서둘러 나뭇가지를 넣었지요. 먼저 뱀이 두 다리로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뱀에게도 두 다리가 있었거든요. 고양이와 쥐도 무사히 구멍을 빠져나왔어요. 사냥꾼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사냥꾼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사냥꾼은 설마 했지만 동물들이 하도 졸라 속는 셈 치고 말했어요. 난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수로 그런 행운을 가져다 주겠니? 그런데 쥐가 생글거리며 대답하는 거예요. 사냥꾼님, 저희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사냥꾼은 기가 막혀 동물들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계획이란 게 왕의 보물 창고를 털겠다는 거지 뭐예요? 난 훔친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사냥꾼은 펄쩍 뛰며 거절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어요.
왕의 보물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쌓여 있어요. 조금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정 마음에 걸리면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듣고 보니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사냥꾼은 마지못해 동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물들에게 자기 집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동물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동물들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러던 어느 밤 누가 오두막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사냥꾼이 자다 말고 문을 열어보니 고양이가 커다란 자루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약속한 대로 금을 가져왔어요. 자루 안에는 정말 금이 가득했어요. 고양이는 그렇게 날마다 자루 가득 금은보화를 날랐어요. 지가 몰래 보물창고에 구멍을 파고 고양이가 금은보화를 물어다 나른 거죠. 이제 오두막은 금은보화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가져오너라. 이것으로 충분해. 예,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동물들은 인사를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사냥꾼은 도시로 나가 큰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았어요. 그러자 온 나라에 사냥꾼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라며 좋아했어요. 이쯤 되니 사냥꾼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전하, 이웃 도시에 사는 사냥꾼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칭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녀석의 창고에 금은보화가 그득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하의 보물창고에서 훔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왕은 당장 사냥꾼을 잡아들였지요. 네, 이놈! 그 많은 재산을 어디서 났느냐? 당장 말하지 않으면 너의 목을 칠 테다. 그러자 사냥꾼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제가 목숨을 구해준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거라. 하지만 사냥꾼은 친구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이름을 대지 못하는 걸 보니 거짓말이구나. 앞으로 사흘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널 처형할 것이다. 사냥꾼은 캄캄한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소문은 숲속에 있는 고양이와 쥐와 뱀에게도 전해졌지요. 이번엔 뱀이 앞장섰어요. 뱀이 당장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하나뿐인 공주의 다리를 꽉 문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 왔지만 소용없었지요. 왕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왕국의 절반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방을 내걸었어요. 그때 사냥꾼이 나서 뱀이 준 약으로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사냥꾼은 왕국의 절반을 갖고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뱀은 그 소식을 듣고 은근히 질투가 났어요. 사냥꾼 혼자 모든 걸 다 누리니 배가 아파진 거죠. 그래서 뱀은 왕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사냥꾼을 불렀지요.
너는 여기 있는 쥐와 고양이와 뱀을 아느냐? 예, 모두 저의 친구들입니다. 사냥꾼의 말을 들은 왕은 뱀을 노려보며 호통쳤어요. 친구를 배신하는 녀석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때 사냥꾼이 나서서 왕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전하, 제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저 뱀이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사냥꾼의 착한 마음에 감동한 왕은 이렇게 명령했대요. 뱀을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친구를 배신한 벌로 저 뱀의 두 다리를 잘라 숲에서 살게 하라. 다시는 친구를 헐뜯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게 뱀이 기어다니게 된 이유래요. 엄지동이. 옛날 옛적 일본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이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콩알 하나, 쌀알 하나도 꼭 나눠서 먹었고 어딜 가든 항상 붙어 다녔어요. 서로를 무지무지 사랑했거든요. 그런데요,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부부는 너무너무 슬펐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갖게 해 주십시오. 어느새 부부의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세상에, 신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춤을 추던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여보, 그런데 우리 아기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소? 그러고 보니 갓난아기가 엄지손가락만 한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손가락만 하든 장대만 하든 소중하긴 마찬가지였지요. 부부는 아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어느덧 아이는 15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키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엄지동이라 불렀어요. 엄지동이를 보면 아이들은 마구 놀려댔지요. 야, 난쟁이, 개미한테 밟혀 죽지 않게 조심해. 나뭇가지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돌멩이 위에 올려놓고 겁을 주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부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하지만 너무 늙어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큰 결심을 했죠. 엄지동이를 큰 도시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얘야, 큰 도시로 나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렴. 그래서 더욱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부부는 보릿집으로 만든 칼집에 바늘 하나를 꽂아 허리에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밥그릇배에 태운 다음 나뭇가지를 꺾어 노를 만들어주고는 눈물을 참으며 떠나보냈지요. 집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엄지동이는 커다란 항구에 닿았지요. 우와, 무지무지하게 크구나. 엄지동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까딱하면 발에 밟힐 것 같았거든요. 엄지동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 나섰어요.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으리으리한 어느 재상의 집 앞에 다다랐지요. 엄지동이는 대문 틈으로 집안을 빠끔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마침 재상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지요. 엄지동이는 문틈으로 쏙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릴 리 없지요. 모기 한 마리가 웽웽거리는 소리만큼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손톱만한 목을 쭉 빼고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재상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주위를 두리번 살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말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거참 이상하다. 분명 사람의 소리였는데. 그때 엄지동이가 재빨리 화단의 돌 위로 올라가 소리쳤어요. 저 여기 있어요. 재상은 그제야 엄지동이를 발견했어요. 엄지동이는 조그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동이라고 합니다. 재상은 엄지동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엄지동이가 작은 어깨를 뒤로 청 젖히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재상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귀엽고 당돌한 그 모습은 재상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지요. 이렇게 해서 엄지동이는 재상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키가 작긴 해도 영리하고 총명한 엄지동이는 금세 모든 사람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재상의 딸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주인과 하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툭 하면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지동이는 재주를 부려 아가씨의 마음을 풀어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이서 내기를 했는데 엄지동이가 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겼지? 아가씨는 엄지동이를 한참이나 놀리다 잠이 들었지요. 약이 바짝 오른 엄지동이는 아가씨를 골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엄지동이는 재상이 선물로 준 과자를 몽땅 먹어치운 다음 자고 있는 아가씨의 얼굴에다 과자가루를 잔뜩 묻혀놓았어요. 그러고는 재상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앙앙 울었지요. 아가씨가 나리께서 주신 과자를 다 빼앗아 먹어버렸어요. 딸의 입가에 묻은 과자가루를 보고는 재상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재상은 이번 기회에 철없는 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을 멀리 있는 섬에 잠시 보내기로 했죠. 집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다 보면 철이 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지동이가 아가씨를 모시고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아가씨도 엄지동이와 함께라면 마음이 놓였지요. 그래서 엄지동이를 주머니에 넣고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둘은 바다로 나가 작은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만 폭풍을 만난 거예요. 거센 바람과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두 사람은 위험한 고비를 함께 이겨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떠다니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우린 살았어요. 엄지동이와 아가씨는 한숨을 돌렸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깨비 2마리가 나타나더니 아가씨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놀란 아가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놈들, 감히 우리 아가씨를... 엄지동이가 보릿집으로 만든 칼집에서 바늘을 빼들고 소리쳤어요. 엄지동이를 본 도깨비들은 기가 딱 막혔지요. 뭐야, 내 콧구멍보다 작은 녀석이잖아. 도깨비가 엄지동이를 번쩍 들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엄지동이는 도깨비 뱃속으로 쭉 미끄러져 들어갔죠. 엄지동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바늘을 꺼내 닥치는 대로 콕콕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아유, 따가워. 아이고, 죽겠다. 도깨비는 기침을 해대며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틈에 엄지동이는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그런데 엄지동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도깨비가 또 날름 삼켜버렸어요. 다행히 보리칼집이 목에 걸려 엄지동이는 재빨리 목구멍을 타고 올라가 콧구멍으로 다시 귓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며 바늘로 사정없이 찔러댔지요. 결국 도깨비들은 꽁지 빠지게 달아났어요. 아이고, 도깨비 살려. 그 소리에 놀라 아가씨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얼마나 헐레벌떡 도망을 쳤던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고 간 거예요. 눈치 빠른 엄지동이는 얼른 방망이 곁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쳤지요. 거져라, 엄지동이야! 거져라! 거져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엄지동이의 키가 쑥쑥 자랐어요. 매일 툭탁거리며 싸우던 엄지동이가 멋진 청년으로 변하자 아가씨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엄지동이는 이번에는 다른 방망이를 들고 뚝딱뚝딱 두드렸어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금은보화가 좌르르 쏟아졌어요. 우와, 너무 멋져! 엄지동이와 아가씨는 금은보화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아가씨는 재상에게 엄지동이와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해서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모셔와 내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